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종합병원 대한국제의료원은 의학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전으로 불렸다. 하얀 대리석이 깔린 복도는 대통령, 유명 연예인,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만약 세상에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만약 한 줄기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믿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태진그룹의 총수 강태진은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진 듯한 걸음걸이로 그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차갑게 광택이 나는 바닥을 때렸고 그의 아내 서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부부는 방금 국내 최고 권위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동호 박사의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진단은 참담했다. 양측성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박 박사는 오랜 세월 나쁜 소식을 전해온 의사 특유의 차가운 냉정함으로 선고를 내렸다. 아드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속삭임도 비명도 그 어떤 소리도요. 지유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신음을 터뜨렸다. 반면 태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수년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 협상판에서 겹겹이 쌓아 올린 그의 굳건한 갑옷을 그 절망적인 단어들이 뚫고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듯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태진은 수백억 원대 계약을 성사시킬 때 쓰던 단호한 목소리로 우겼다. 수술이든 실험적인 치료법이든 해외의 권위자든 다 데려오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박 박사는 그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태진은 그것을 오만함으로 받아들였다. 강 회장님, 3개 대륙의 동료 의료진들과 함께 검사 결과를 교차 검토했습니다. 시우군의 청신경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애초에 기능하지 않았던 것을 고칠 수 있는 수술은 현대의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요? 태진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당신이 유감이라고요? 내 아들은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저 유감이라는 말로 끝입니까? 여보, 제발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지만 태진은 진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남자였다. 작은 가족 기업을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불굴의 사내였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부촌에 자리한 태진의 대저택은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집 문턱을 넘나들었다. 유럽의 명예, 아시아의 연구원, 각지의 실험적 치료사들까지 모두가 한가득 희망을 품고 도착했지만 떠날 때는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남겼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태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서재에 틀어박혀 전화를 걸고 인맥을 동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의 돈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사지 못했다. 그 사이 지우는 오로지 아들 시우에게만 매달렸다. 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듯한 맑고 큰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시우는 듣지 못했지만 관찰했다.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폈다. 가끔 지우는 시우 곁에 앉아 아이가 영영 듣지 못할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시우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티 없는 순수함으로 그런 엄마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저택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지우는 고용인들이 머무는 별채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다. 당신 이력서에 추천서가 몇 장이 있든 내 알바 아닙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이 선 태진의 목소리였다. 이 집에서는 완벽함만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해고될 줄 아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남편 앞에는 40을 조금 넘긴 듯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 여성에게는 단번에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과 자세였다. 국내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태진의 호통 앞에서도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빛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담지 않은 채 위엄 있게 서 있었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업무에 불만을 가지실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두고 보죠. 태진은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지우는 남편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남편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지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가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요.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 어느 가정에나 각자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지윤이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흔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운명과 싸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윤이 물었다. 네, 사모님. 제 아이들을 직접 키웠고 어린아이가 있는 여러 가정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세월과 함께 잃어버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거든요. 지윤의 입가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저희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시우라고 합니다.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모든 아이는 특별하답니다. 사모님, 우리 아이는 듣지를 못해요. 지윤의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목이 메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였대요. 의사들은 평생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지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뻔한 동정의 표정이 나타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달랐다. 당시로서는 지윤이 알아채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가끔은 의사들도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때로는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을 오직 주의 깊게 지켜보는 눈만이 발견할 수도 있지요. 지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치 무슨 꽃이 필지 모른 채 씨앗을 품듯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숙은 놀라운 적응력으로 저택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태진조차 마지못해 인정할 만큼 조용하고 유능하게 청소와 요리,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시우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고용인들은 소통하는 법을 몰라 아이를 피하기 일쑤였지만 정숙은 두려움 없이 다가갔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시우 곁에 앉아 눈을 맞추고 단순한 손짓을 사용하며 말 한마디 없이도 아이와 놀아주었다. 그리고 지윤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시우는 소리 없이 자주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기묘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방문턱에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정숙이 시우의 침대 곁에 서서 강렬할 정도로 집중한 표정으로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지만 어스름한 방 아니라 지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윤의 목소리가 당황하여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정숙은 놀란 기색도 죄책감도 없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사모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이한테서 떨어져요. 지윤이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안고 다가갔다.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숙이 진정시키듯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저는 수많은 집에서 일했고 수많은 아이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은 특정 소리에 반응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뚜렷하지도 않지만 분명 반응을 보입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문을 세게 닫을 때면 도련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주방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미세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아이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지윤은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 없어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검사했습니다. 검사 기록도 있고 완벽한 진단서도 있다고요. 의료 기록이란 결국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만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정숙이 천천히 다가왔다. 저는 복잡한 검사 기록은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두 눈을 믿습니다. 제 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모두가 믿고 있는 그런 완벽한 침묵 속에 살고 있지 않다고요. 그때 거친 발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잠에서 깬 태진이 수면 부족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문가에 나타났다. 도대체 한밤중에 여기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회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정숙이 나섰다. 듣긴 뭘 들어. 태진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한밤중에 내 아들 방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진 몰라도 넌 당장 해고야.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잠깐만요. 지윤이 남편을 막아섰다. 이분 말이 시우가 소리를 듣는 것 같대요. 반응을 보였다고. 그만해. 태진이 문틀을 거칠게 주먹으로 내리쳤다. 우리가 10명이 넘는 최고 전문의들의 진단을 무시하고 일개 가정부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야? 지금 장난해?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태도로 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저를 쫓아내실 권리는 회장님께 있습니다. 회장님의 댁이고 회장님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절 쫓아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확신이 서신다면 제 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조차 두려우신 겁니까? 이어진 침묵은 너무도 무거워서 지우는 칼로 그 공기를 베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태진은 가쁜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고 턱근육을 실룩거렸다. 지우는 남편의 저런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온 남자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쳤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소란에 잠이 깬 시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른들이 내뱉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정숙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시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귀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아이에게 직접 손을 대지는 않은 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듯 손바닥을 귀 근처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숙여 태진이나 지윤조차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부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냈다. 시우가 고개를 돌린 것이다. 우연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아이는 정확히 소리가 들려온 방향, 정숙의 입술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생전 처음 무언가를 들었다는 듯 절대적인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켰다. 태진은 돌처럼 굳어버린 채 방금 목격한 장면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윤이 속삭였다. 정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도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저 제가 의심하던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도련님은 청각장애가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도련님의 청력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초기 진단에 얽매여 더 깊이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묻어있지 않아. 지윤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공포와 뒤섞인 한 줄기 희망이었다. 회장님, 정숙이 태진을 향해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 만큼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제 지위나 신분 때문에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학위나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 말이 묵살당하는 뼈저린 고통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십시오. 때로는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외면하려 하는 진실을 엄마의 눈이나 일개 가정부의 눈이 찾아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문지방에서 멈춰섰다. 내일 아침 원하신다면 당장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회장님의 아들을 부디 똑똑히 진심으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스스로 훔쳐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진과 지유는 미동도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시우의 얼굴에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여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저 여자 말이 사실이라면요? 만약 그동안 계속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굳이 끝맺을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직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단순히 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점이었다. 태진 부부의 저택에 들이운 불확실성의 밤은 길고도 무거웠다. 태진과 지유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 닿지도 않은 채 각자의 상념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창문의 커튼 틈으로 새벽에 첫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윤이 너무나 잘 아는 특유의 결연한 표정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비즈니스를 성사시킬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태진이 아내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여보, 어젯밤엔 해고하겠다고 펄펄 뛰었잖아요. 어젯밤에 난 눈이 멀어 있었어. 쉰 목소리로 태진이 답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아들이 반응하는 걸. 단지 가정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학위 있는 의사들의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실을 외면하진 않겠어. 지우는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녀는 돈과 성공이 만들어낸 차가운 대기업 총수가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의 본 모습을 다시 보고 있었다. 태진이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정숙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어젯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과 그 집안에서 맞붙었던 일은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줘요. 태진이 주방 스툴에 앉으며 말했다. 그가 주방 의자에 앉는 것은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돌려 말하지 말고 비유도 쓰지 말고 오직 팩트만. 정숙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태진을 마주 보았다. 회장님, 이 집에 온 이후로 저는 도련님을 끊임없이 관찰해왔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진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감각들을 통해 세상을 느끼죠. 하지만 도련님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소리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톤, 특정 주파수에 분명히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도련님의 왼쪽 귀에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할 때면 아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며 반응합니다. 도련님 방을 청소하며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고개를 갸웃거리죠. 양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심도, 난청 아이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태진은 거대한 계약서를 검토하듯 그녀의 모든 단어를 머릿속에서 분석했다. 의사들이 정밀 청력 검사를 모조리 다 했습니다. 뇌파 검사, 수능 청력 검사, MRI까지 찍었고 물리적으로 귀안도 다 확인했다고요. 정말 귀 속 아주 깊은 곳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겉핥기식으로 살펴봤습니까?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으로 태진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모든 진료에 동행했었다. 수십 장의 검사 결과지를 보았고 청신경과 유모세포에 대한 끝없는 의학적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 권위 있는 의사들이 아들의 귀 속을 물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집요하게 검사하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았다. 전문의들은 신경학적 진단에만 매달렸소. 태진은 정숙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모두가 뇌나 신경의 문제라고 단정짓고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은 거군. 정숙이 그 말을 받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먼 곳만 바라보느라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곤 하니까요. 회장님, 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와 같이 가줍시다. 당신, 나, 아내, 그리고 시우. 이전 병원들과는 전혀 연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의사에게 가봅시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정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모든 게 한낱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면요. 그렇다면 내 금쪽 같은 몇 시간을 날린 대가를 치르겠지. 태진은 차마 말을 맺지 못했다. 희망이란 입 밖으로 내뱉기엔 너무나 쉽게 바스러질 듯 연약한 것이었다. 몇 시간 후 태진 일가를 태운 고급 세단이 서울 외곽의 소박한 병원 앞에 멈춰섰다. 태진이 평소 드나들던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리석 바닥도 우아한 접수원도 없는 그저 깔끔한 벽에 최연진, 청각, 클리닉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온 거죠? 시우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리며 지훈이 물었. 오랜 지인이 추천해준 사람이요. 태진이 답했다. 우리가 거쳐온 그 잘난 의료계 카르텔과 전혀 엮이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연진 원장은 작지만 티 없이 정돈된 진료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여의사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특유의 차분함이 돋보였다. 태진이 스스로를 강성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했을 때도 그녀는 그 이름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다는 듯 동요 없이 반응했다. 아드님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 최 원장이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태진이 그간의 진단 기록, 만났던 전문가들, 검사 결과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지만 최 원장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회장님, 외람되지만 이전 진단 기록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말입니다. 이번엔 지훈이 나섰다.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세밀한 디테일로 시우를 묘사했다. 아이의 미소, 주변을 관찰하는 모습, 빛과 움직임에 매료되는 모습 등을. 그때 정숙이 개입했. 원장님, 저는 이 댁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특정 소리에 반응합니다. 겉으로 티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 최 원장이 갑자기 흥미를 보이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소리죠? 주로 저주파음입니다. 왼쪽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할 때 아이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맞추며 반응합니다. 흥미롭군요. 최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우를 좀 진찰해봐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진 과정은 태진과 지훈이 이전에 그 어떤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최 원장은 복잡한 기계의 전원을 켜지도 거창한 검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특수 의료용 귀 내시경을 집어들고 밝은 빛을 비추며 시우의 귓속을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몇 분간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태진의 손을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정숙은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마침내 최 원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속을 알 수 없게 굳어 있었다. 강 회장님, 사모님, 최 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묻게, 원장. 태진이 즉시 대답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아이와 규칙적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태진과 지우는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희 부부, 그리고 거쳐간 보모들, 집안 고용인들 정도죠.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최 원장은 두꺼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마치 자신이 내뱉을 단어를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한 듯했다. 왜냐하면 방금 시우의 귓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 말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뭘 발견했다고요? 양쪽 외이도 아주 깊숙한 곳, 고막 바로 앞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이라 겉핥기식 검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거겠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이 이물질의 정체입니다. 태진이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 이물질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회장님. 최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귀지가 뭉친 것도 아니고 의학적 질환도 아닙니다. 누군가 아이의 양쪽 귀에 고의로 집어넣은 이물질입니다. 그 단어들이 진료실 안으로 폭탄처럼 떨어졌다. 지우는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태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금 누군가 고의로 내 아들의 귀를 막았다는 말입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청력을 차단하기 위해 귀에 물리적인 상처를 내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삽입한 겁니다.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있고 아이와 오랫동안 접촉할 수 있었던 자의 짓입니다. 지우는 시우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폭풍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시우는
그저 엄마의 옷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을 뿐이었다. 그거 당장 제거할 수 있습니까? 태진이 억눌린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지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진단이 맞다면 제거하는 순간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하십시오. 태진이 명령했다. 당장. 회장님, 다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술을 하고 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중범죄니까요. 태진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 원장을 쳐다보았다. 신고든 뭐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하시오. 하지만 먼저 내 아들의 귀부터 뚫어놓으란 말입니다.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사이 정숙이 넋을 잃고 우는 지윤에게 다가갔다. 사모님, 정숙이 부드럽게 달랬다. 얼마나 끔찍한 기분일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실에만 집중하세요. 도련님이 소리를 듣게 될 거란 사실 말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진실은 누군가 아이의 소리를 훔쳐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련님은 그 소리를 되찾을 겁니다. 지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대체 어떻게 아셨어요? 수많은 전문의가 못 본 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정숙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의학적인 병명을 찾으려 한 게 아니니까요, 사모님. 저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거창한 자격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남들이 외면하는 진실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시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최 원장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한 손놀림으로 시우의 양쪽 귀를 가로막고 있던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시술이 끝나자 그녀는 이물질을 멸균 용기에 각각 담았다. 이건 나중에 증거물로 쓰일 겁니다. 자, 이제 진실의 순간이군요. 지윤의 무릎 위에 시우가 앉아 있었다. 태진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고 정숙은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몇 걸음 뒤에 물러서 있었다. 최 원장이 책상 위에서 작은 종을 하나 집어들었다. 부드럽지만 맑은 소리가 나는 종입니다. 아이가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그녀가 종을 들어 올려 가볍게 흔들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진료실을 채운 순간 시우가 고개를 휙 돌렸다. 애매하거나 주저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완벽하고도 단호한 움직임으로 방금 자신의 세상에 침투한 이 경이로운 소리의 근원지를 필사적으로 찾는 눈빛이었다. 지윤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시우야, 들려? 내 새끼. 엄마 목소리 들려? 혜진은 그들 곁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강철 같은 사내가 소리의 세상을 난생 처음 발견하고 눈을 반짝이는 아들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시우야, 태진이 속삭였다. 시우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이는 이번엔 태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큰 눈망울에는 혼란스러움, 경이로움, 그리고 마치 침묵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묘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어눌하고 불완전한 발음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태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래 아들. 태진이 시우를 꽉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이 신성하고도 내밀한 순간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원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었고 정숙은 문가에 서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벅찬 환희의 한가운데서 어두운 질문 하나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시우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악마가 죄 없는 어린아이를 지독한 침묵의 감옥에 가두었단 말인가? 가장 먼저 현실로 돌아온 사람은 태진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눈물을 닦아내고는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무서운 눈빛으로 최 원장을 바라보았다. 아까 이 짓을 한 놈이 의학 지식이 있고 내 아들에게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이물질이 귀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최 원장은 용기에 담긴 이물질을 살폈다. 이물질의 상태와 주변 조직의 반응을 보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무렵일 겁니다. 태어난 지 몇 달. 태진은 배를 강하게 걷어차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시기에 시우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리고 그중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보모. 지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속삭였다. 강희영 보모.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간호사로 일했었잖아요. 시우가 청각 장애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 사직했지. 태진이 이를 갈며 떠올렸다. 타이밍이 아주 소름 끼치게 완벽하네요. 정숙이 조용히 덧붙였다. 자신의 임무를 다 끝내자마자 떠난 거군요. 태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당장 전화해서 그 여자를 수배하라고 하겠어. 내 손으로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회장님, 최 원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보모가 이 짓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단독 범행이 아닐 겁니다. 아이의 청력을 고의로 차단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아기한테 이런 짓을 할 동기가 대체 어딨다는 거예요. 지윤이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그 질문은 무거운 판결문처럼 허공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며칠 전 태진의 서재를 청소하다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상속, 유언장, 그리고 장애가 있는 후계자를 배제하는 조항에 관한 이야기였다. 정숙은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정숙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통제하며 물었다. 만약 도련님이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면 회장님의 재산과 그룹은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태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태진은 지윤과 시선을 교환한 뒤 무겁게 대답했다. 내 동생 태호. 만약 내가 죽고 시우가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모든 것은 강태호에게 넘어갑니다. 이어진 침묵은 비명보다 더 끔찍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동자에 똑같은 의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악행의 배후가 외부의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들과 가장 피를 깊게 나눈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의심이. 대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태진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지우는 뒷좌석에서 시우를 품에 꼭 안은 채 아이가 난생 처음 듣는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고 있었다. 그리고 시우는 웃고 있었다. 평소에 그 멀고 초점 없던 멍한 표정이 아니었다. 지윤이 부르는 노래의 음정에 맞춰 아이의 두 눈이 반짝였고 작은 몸이 생애 처음 느끼는 멜로디의 리듬에 맞춰 흔들거렸다. 조수석에 앉은 정숙은 뺨 위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깊은 공감이었고 과거의 뼈아픈 상처가 현재의 안도감과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다. 정숙 씨, 태진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언제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대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섰던 겁니까? 우리 집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적당히 눈 감고 모른 척 했다면 편하게 돈 벌며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얼굴도 잘 모르는 아이를 위해 해고될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시푸던데 시선을 둔 채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지독한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름은 수진이었죠.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는 과거형 동사가 주는 서늘함에 차 안의 공기가 멈칫했다. 지윤도 노래를 멈추고 정숙의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수진이는 태어날 땐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서지진 않았다. 하지만 태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고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들은 아이가 심도 난청이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우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저는 젊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엄마였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교차 진단을 받을 돈도 없었고 의사들의 권위에 맞서 따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으니 그 진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수년 동안 저는 제 딸을 침묵의 세계 속에서 키웠습니다. 수어와 입모양 읽는 법을 가르치며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제 정숙의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꼿꼿했다. 수진이가 몇 살 더 먹었을 때 폐렴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갔고 마침 은퇴를 앞둔 노로 의사분이 아이를 봐주셨죠. 그분은 다른 의사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의 귀를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셨고 무언가를 찾아내셨습니다.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뒷좌석의 지윤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단단하게 뭉쳐진 손뭉치들이었습니다. 귓구멍 깊숙한 곳에 살과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꽉 틀어박혀 있었죠.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누군가 고의로 쑤셔 넣은 거였습니다. 아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요.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 끔찍한 순간에 무게감을 시우조차 눈치챈 듯 아이도 조용해졌다. 의사 선생님이 그걸 빼내자 제 딸은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살이나 된 아이가 말입니다. 귀가 들릴 수 있었는데도 그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 갇혀 살았던 그 마음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태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다.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숙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 여자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는 저를 박살낼 기회를 본 겁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 남편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버릴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건 악마나 할 짓입니다. 지윤이 시우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수진이는 뇌가 발달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소리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청력을 되찾았지만 그 후유증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와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앓게 되었죠. 정상적인 뇌 발달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린 겁니다. 남편분은요? 진실을 알고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의 입에서 터져나온 헛웃음은 쓸개즙처럼 썼다.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갔죠. 제가 동정심을 얻으려고 제 친딸의 귀에 솜을 쑤셔 넣은 정신병자라고 남편을 세뇌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버리고 수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지유는 입을 틀어막으며 새어나오는 오열을 참았다. 저는 제 딸을 되찾기 위해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수년 동안 법정을 전전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돈 많고 빽 있는 시댁을 상대로 가진 것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 딸, 내 결혼, 내 존엄성까지 전부 다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죽었습니다.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몇 년 전에요.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합병증이었지만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시설에 처박아 두고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죠. 저에겐 아이의 치료에 관여할 법적 권리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아이가 숨을 거둘 때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멈춰 섰다. 대저택의 대문 앞이었지만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들은 참혹한 이야기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래서 도련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숙이 백미러를 통해 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그 작은 반응들을 알아챘을 때 신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제때 구하지 못했지만 회장님의 아들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태진은 몸을 돌려 정숙을 마주 보았다. 늘 냉혹하게 이익을 계산하던 그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숙 씨,
저를 그토록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하셨죠.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말을 짓밟고, 그런데도 당신은 오직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전 그저 제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랐고 회장님은 결국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아니, 태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우에 대해서도 돌팔이 의사들에 대해서도 그 진단서 나부랭이 너머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옳았습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는 고통을 겪고도 남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윤이 시우를 아는 채 차에서 내려 정숙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그녀는 한 손으로 정숙을 꽉 껴안으며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시우에게 세상의 소리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숙도 지윤을 마주 안았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여자가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상실과 희망의 언어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찰나의 평화는 태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며 박살나버렸다. 발신자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강태호. 태진이 낮게 읊조린 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태호의 목소리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전혀 모르는 듯 쾌활하고 가벼웠다. 형, 방금 소식 들었어. 시우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이거 정말 기적 아니야? 오늘 밤에 당장 파티라도 열어야겠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태진은 휴대폰을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었다. 태호가 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을 소름 끼치는 아기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그 소식은 대체 어떻게 들은 거냐? 태진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형, 이 동네 바닥 좁은 거 알잖아. 형 차가 그 외곽에 있는 듣보잡 클리닉에 서 있는 걸 누가 봤다더라고. 소문 쫙 퍼졌지. 아무튼 나 지금 형네 집으로 간다. 통화를 들은 지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태호를 향한 의심은 아직 정황, 증거와 타이밍에 기댄 추측일 뿐 확실한 물증은 없었다. 그래, 와라. 태진이 마침내 대답했다. 오늘 밤 우리 둘이 깊게 나눠야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태진의 얼굴은 다시금 전장의 사령관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지윤이 걱정스레 다가왔다. 정말 태호 도련님을 집으로 부를 작정이에요? 만약 그가 정말 배우라면 그래서 불러야 해. 태진이 말을 잘랐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확인해야겠어. 내 피를 나눈 친동생이 정말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괴물인지. 이후 몇 시간 동안 저택에는 기묘한 기쁨과 소름 끼치는 긴장감이 기괴하게 공존했다. 한쪽에서는 시우가 새로운 소리들을 탐험하며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물건을 두드리고 정원의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으며 창밖의 새소리에 환호성을 질렀다. 지윤이 처음으로 오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주자 아이는 리듬을 타며 엉성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기쁨과 과거의 슬픔이 교차하는 미소를 지었다. 반면 태진은 서재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과거의 서류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강희영 간호사와 동생 태호를 연결할 만한 단 한 줄의 증거라도 찾아야 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태진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류 한 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거액의 자금 이체 기록이었다. 태호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한 곳에서 강희영 명의의 계좌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송금된 내역. 그 날짜는 시우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불과 몇 주 뒤였다. 찾았어? 태진의 등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그녀가 서재로 들어와 있었다. 증거. 태진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시우가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직후 내 동생이 강희영에게 거액을 찔러 넣은 기록입니다. 정숙이 책상으로 다가와 서류를 굽어보았다. 이것만으로는 회장님의 동생분이 이 끔찍한 짓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태호 부사장이 그저 다른 이유로 돈을 준 거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도 압니다. 하지만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태진이 컴퓨터에 띄워둔 또 다른 문서를 가리켰다. 아버지인 강명철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뼛속까지 낡아빠진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했지만 한 가지 독소 조항을 남기셨죠. 태진의 손가락이 유원장의 특정 단락을 가리켰다. 상속자가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를 가질 경우 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상속권은 차기 승계자에게 넘어간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차기 승계자가 바로 강태호, 내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우가 태어났고 시우가 이 조항에 따라 상속 결격자로 판정되면 내가 죽은 뒤 그룹의 모든 권력은 강태호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구조였죠.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호가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 같은 미소를 띤 채 불쑥 나타났다. 이거 유원장이랑 상속 이야기를 하며 심각하게 모여들 계셨네. 내가 타이밍 좋게 껴들었나? 태호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처럼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과 동생 사이에 섰다. 어떻게 들어온 거냐? 분명히 늦게 오겠다고 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잖아. 태호의 시선이 정숙에게로 옮겨갔다. 기분 나쁠 만큼 끈적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우리 조카님의 귀를 뚫어주셨다는 그 기적의 가정부 아줌마시군. 이거 참 절묘한 우연 아니야? 절묘하다니 무슨 뜻이냐? 태진이 동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생판남인 아줌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최고의 의사들도 못 본 걸 짚어내고 우리 가문의 영웅으로 등극한다? 꼭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 같잖아. 정숙 씨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 태호는 과장된 몸짓으로 양손을 들어 올렸다. 오해하지 마, 형.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뿐이야. 그러고 보니 밖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문이 돌던데 누군가 시우 귀에 고의로 상처를 냈고 지금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최 원장님은 확증을 잡을 때까지 외부 발설을 절대 금지한다고 했는데 태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이 너무 빨리 패를 깠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 바닥 소문이 원래 빠르잖아. 형, 태호가 얼버무렸다. 아니, 태진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누군가 이 상황을 아주 가까이서 밀착 감시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십 년간 쌓여왔던 열등감, 분노,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증오가 폭발할 듯 엉켜들었다. 나한테 함부로 이빨 드러내지 마, 강태진. 태호의 목소리에서 예의 바른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형이 던지는 그 섣부른 의심이 형한테 얼마나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상상도 못할 테니까. 그거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형제로서 해주는 마지막 충고야. 기적처럼 아들 귀가 뚫렸으니 그냥 조용히 그 행복이나 누려. 기적이 가끔은 악몽으로 돌변하기도 하니까. 태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이내 현관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정숙이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저 사람 분명 무언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알고 말고요. 태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내 가족을 건드리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당장 사설탐정을 고용할 겁니다. 강희영을 찾아내서 내 동생 놈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낱낱이 다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태진은 알지 못했다. 강희영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저택 밖 어둠 속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자가 태진의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태호에게서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형이 다 눈치챘어. 튀어. 지시할 때까지 숨어 있어. 대저택의 밤은 불면의 밤이었다. 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눈을 감을 때마다 동생 태호의 얼굴이 사악한 거짓말로 점철된 그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윤 역시 뒤척이며 신음하듯 잠을 설쳤다. 오직 시우 마하저, 애난자우,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꿈꾸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태진은 옷을 챙겨 입고 비상 연락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소장님, 강태진입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몇 분 후 그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사설탐정 김 소장과 통화를 마쳤다. 아들의 귀를 막았던 이물질, 강희영의 정체,
태호의 계좌 내역 등 모든 정황을 전달했다.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강 회장님, 김 소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강희영의 소재 파악은 몇 시간 내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태호 부사장님이 정말 이 일의 배우라면 회장님의 가문은 박살이 날 겁니다. 내 가족은 이미 박살났소. 태진이 쓰디쓰게 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태진이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정숙은 어제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일을 깎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숙 씨도 잠을 설쳤군요. 태진이 어제와 같은 스툴에 앉으며 말했다. 과거의 망령들이 밤새 괴롭히더군요. 회장님, 태진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을 잃고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았음에도 이 여자는 여전히 남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정숙 씨,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이 집에서 계속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서요. 정숙이 칼질을 멈추고 물기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당신은 내 아들의 세상을 열어줬고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저택 앞으로 낯선 낡은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즉각 긴장하며 태호가 다시 쳐들어온 것인가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정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저 여자예요. 정숙이 속삭였다. 강희영 간호사. 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희영은 그를 보자마자 양손을 들어 올리며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다. 회장님, 제발 멈춰주세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다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말씀? 태진이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서며 분노를 토해냈다. 내 아들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 희영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회장님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범죄자가 변명을 늘어놓을 때의 비굴함이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 자의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말해봐. 태진이 싸늘하게 명령했다. 숨김없이. 희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 도련님 귀에 그 이물질을 넣은 건 제가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육성으로 확인하자 태진은 명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희영이 다급히 말을 이었다. 적어도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죄 없는 어린 아기한테 왜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야? 희영이 질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호 부사장님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 어떻게? 부사장님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진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진실을 소화하려 애썼다. 제 아들 민준이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희영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태호 부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거래라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민준이의 모든 치료비와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희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태호가 어떤 식의 협박을 했을지 태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지시했습니다. 희영은 본물 터지듯 고백했다. 그 특수 물질을 저에게 주면서 나중에 겉으로 검사할 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삽입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아이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며 그저 집안의 상속 문제 때문에 잠시 눈을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절 안심시켰죠. 상속, 결국 그거였군. 태진이 중얼거렸다. 나중에 도련님이 정말로 듣지 못해 사모님과 회장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수도 없이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호 부사장이 제 아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어요. 전 나약하고 이기적인 엄마였습니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의 목숨을 선택한 미친년입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온 정숙이 그 모든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영을 향한 증오가 아닌 기묘한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자백하는 건가? 태진이 물었다. 왜 하필 지금? 희영이 휴대폰을 꺼내 내밀었다. 어젯밤 태호 부사장에게서 이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형이 다 눈치챘어. 당장 해외로 튀어. 지시할 때까지 죽은 듯이 숨어 있어. 이 문자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희영이 말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전 영원히 그 악마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태호 부사장이 제 목줄을 쥐고 있는 한 제 아들도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있나? 태진이 절박하게 물었다. 태호가 이 모든 걸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야. 희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부사장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제 계좌로 들어온 불법 자금의 추적 기록입니다. 언젠가 그가 저를 꼬리 자르게 할 때를 대비해 모아둔 보험이었습니다. 태진은 그 USB를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동생을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였다. 경찰에 자수해야 할 거다. 태진이 말했다. 죗값을 치러야지.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왔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저라도 저를 벼랑 끝으로 몬 건 강태호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 태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널 감옥에 보낼 텐데 왜 이 모든 걸 나한테 넘기는 거지?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희영이 그를 쳐다보며 답했다. 내 자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회장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시우를 안고 나왔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시우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며 방긋 웃었다. 희영은 시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단호하고 침착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강태호를 감옥에 쳐넣는데 협조해야 할 거예요. 그게 당신이 지은 죄를 아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 소장 역시 저택에 도착하여 자신이 조사한 태호의 치명적인 비리 내역들을 추가로 보고했다. 회장님, 태호 부사장은 단순히 상속권만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김 소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수년간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를 세웠고 회장님이 물러나면 즉각적으로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치밀한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귀를 막은 것도 모자라 내 회사까지.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김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호 부사장이 브로커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을 복구했습니다. 회장님을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하여 제거할 계획을 논의한 흔적이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피를 나눈 동생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회사를 통째로 빼앗으려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진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울리듯 낮게 깔렸다. 그게 오늘 새벽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부사장의 자택은 텅 비었고 주력 차명 계좌의 자금도 밤사이 전부 인출되었습니다. 강희영이 자백할 것을 미리 눈치채고 도주한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눈치를 채? 태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질문의 답은 제가 드릴 수 있겠군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최연진 원장이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서 있었다. 최 원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최 원장이 서류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시우의 귀에서 빼낸 이물질의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했었습니다. 그 물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단 3곳의 특수 의료용품 공장에서만 제조되는 특수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그 3곳 중 하나가 바로 태진화 강태호 부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자회사더군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강태호는 태진그룹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조카의 청력을 앗아가고 형의 목숨을 노린 악마였다. 출국 금지 명령은 떨어졌고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동행한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놈이 밀항선을 타기 전에 빨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태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터질 듯했다.
그때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정숙의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다. 희영 씨는 어젯밤 늦게야 도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태호 부사장은 희영 씨가 변심하여 회장님께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휴대폰이나 희영의 폰을 도청했겠지. 아니요. 희영 씨는 오늘 아침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안에 우리를 감시하는 또 다른 스파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2층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모두가 일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누가 저 위층에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제 아내와 시우가. 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태진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시우의 방문 앞에 지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상미 아줌마가. 지윤이 파르르 떨며 방 안을 가리켰다. 내가 방에 들어갔더니 상미 아줌마가 시우 귀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 내가 소리치니까 날 밀치고 도망갔어. 윤상미. 태진의 저택에서 3년이나 일해온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가정부, 완벽한 스파이의 조건이었다. 모든 출입구를 막아 태진이 뒤따라 올라온 경찰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 여자 당장 잡아와. 몇 분의 수색 끝에 상미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경찰들에게 제압되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가방이 꼭 안겨 있었다. 상미가 거실로 끌려 나왔을 때 그녀의 평소 순종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 품은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수십 개의 대포폰, 거액의 현금 다발, 그리고 시우의 귀에서 빼냈던 것과 똑같은 특수 화합물이 담긴 약병이 들어있었다. 또다시 내 아들 귀를 막으려고 했어? 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또 빼앗으려고? 태호 부사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상미가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 아이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부사장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된다고 했어요.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으라고요. 얼마를 받은 거야? 평생 이 짓거리 안 하고 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만큼의 돈이요. 지윤이 시우를 안고 거실로 내려왔다. 평소 우아하고 차분하던 지윤의 눈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3년이야. 지윤의 목소리가 날선 칼날처럼 상미의 심장을 후벼 팠다.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 아이가 커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야? 상미는 시선을 피했지만 죄책감은 엿보이지 않았다. 그저 꼬리가 밟힌 분노뿐이었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경찰관이 지시했다. 살인 미수 및 아동학대 교사 공범으로 당장 구속해. 상미가 끌려나간 직후 정숙이 그녀의 가방에서 압수된 대포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회장님, 이 폰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 부사장과 방금 전까지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태진이 폰을 낚아채어 문자를 읽어내려갔다. 가장 마지막 문자는 불과 1시간 전에 수신된 것이었다. 가정분연으로 어그로를 끌어 형이 그년을 잡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난 진짜 중요한 걸 챙길 테니까 애새끼 귀 막는 건 이제 좆도 중요하지 않아. 목표는 따로 있다. 태진은 그 문자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진짜 중요한 걸 챙긴다? 시우가 아니면 대체 뭘 노린다는? 그의 뇌리에 번쩍하고 섬광이 스쳤다. 상미는 미끼에 불과했다. 자신과 경찰들이 상미를 추포하느라 저택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태호가 챙기려 한 진짜 중요한 것. 강희영은 어딨어? 태진이 허겁지겁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숙과 지윤도 황급히 주변을 찾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경찰의 진술 녹취를 기다리며 정원에 앉아있던 희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태진과 정숙이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잔디밭 위에는 박살난 희영의 휴대폰만이 뒹굴고 있었고 누군가 강제로 끌려간 듯한 흙바닥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태호가 강희영을 납치했어.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대체 왜? 그 여자는 이미 다 불어버렸잖아. 태호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될 카드가 없는데 왜 데려간 거지? 희영 씨는 오랫동안 태호 부사장의 수족 노릇을 했습니다. 정숙이 빠른 두뇌 회전으로 추론했다. 어쩌면 그녀조차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태호 부사장 입장에서는 그녀를 살려두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줄줄이 엮여 들어갈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 태진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태진은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 강태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그것이었다. 형, 내 미끼는 잘 물었어? 가정부 아줌마 잡느라 용 좀 썼겠네. 강희영 어딨어? 당장 풀어줘. 강희영은 내 옆에서 아주 조용히 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여자의 목숨이,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원하는 거? 태호가 헛웃음을 쳤다.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 아버지가 일군 이 제국, 권력, 그리고 내 정당한 자리, 형은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걸 날로 먹었지. 평생 그림자 취급받으며 2인자로 살아가는 내 기분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버지는 너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사랑? 태호의 목소리가 돌변해 차갑게 나를 세웠다. 아버지는 나를 참아준 거야.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써먹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했지. 그래서 내가 그 운명을 직접 개척하려고 했는데 형이 보란듯이 완벽한 아들내미를 낳아버리네. 내 서열이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넌 악마야. 난 생존자야. 형,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이지.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경찰, 변호사 다 떼어놓고 혼자 와라. 형과 나, 우리 둘이서만 끝장을 보자고. 거절하면 그럼 강희영의 시체가 내일 모레 뉴스 일면을 장식하겠지. 그 다음 타깃은 누굴까? 아름다운 형수님, 이제 막 귀가 뚫려 신난 조카님. 아, 형네 가문의 영웅으로 등극한 그 잘난 가정부 아줌마도 꽤 쏠쏠한 타깃이겠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태진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어디로 가면 돼? 아버지의 첫 방직 공장 폐허. 우리 가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형의 역사가 끝날 곳으로 아주 제격이지. 일시간 주겠다. 전화가 툭 끊겼다. 태진은 폰을 쥔 채 굳어 있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곁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정숙이 다급히 말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혼자 가시면 회장님도 죽고 희영 씨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을 깔면 태호놈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몰린 놈이에요. 지윤이 시우를 품에 안고 테라스로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당신 혼자 못 보내요. 나도, 시우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태진이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감싸주었다. 내가 결자해지해야 할 일이야. 시우를 위해서라도 태호의 그 미친 악행의 고리를 내가 끊어내야 해. 그럼 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정숙이 나섰다. 정숙 씨, 여긴 현실입니다. 영화가 아니라고요. 총이나 칼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치광이 앞에 당신을 데려갈 순 없습니다. 회장님, 정숙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태진을 쏘아보았다. 저는 한 번 딸을 잃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대신 제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2번 다시 그런 겁쟁이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용기가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혼자 가시면 태호 부사장의 페이스에 말려듭니다. 하지만 제가 동행하면 변수가 생깁니다. 태호 같은 권력자들은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얕보기 마련이니까요. 그 오만함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태진은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전사였다. 좋습니다. 태진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무모한 짓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는 지윤을 돌아보았다. 경찰 책임자에게 우리가 성수동 외곽의 구 고태진 방직 공장으로 간다고 알려. 만약 이 시간 내로 연락이 없으면 즉각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해. 지윤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해요. 약속해요. 시우가 아빠를 향해 작은 두 팔을 뻗었다. 아빠, 아빠. 태진은 아들을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 금방 올게. 약속할게. 버려진 태진 방직 공장은 서울 외곽 인적 드문 공단 구석에 거대한 짐승의 사체처럼 흉물스럽게 엎드려 있었다. 검게 그을린 붉은 벽돌과 녹슨 철문은 태진그룹이 처음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를 보여주는 쓸쓸한 유적이었다. 태진은 입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지는 해가 공장 외벽을 붉게 물들여 마치 건물이 불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확실합니까? 차에서 내리며 태진이 다시 한번 물었다. 예, 가시죠. 정숙이 단호하게 앞장섰다. 두 사람은 반쯤 열린 거대한 철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태호. 태진의 분노 섞인 외침이 텅 빈 공장 내부에 웅장하게 메아리쳤다. 나 혼자 왔다. 당장 나와. 몇 초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2층 낡은 철제 캐소크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태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승리자처럼 여유롭게 걸어 내려왔다. 1층 기둥 한쪽에는 강희영이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의자에 꽁꽁 묶여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다. 진짜 왔네. 우리 멍청하고 우직한 형님. 태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라? 기적의 아줌마도 덤으로 데려오셨고 뭐 관객이 하나쯤 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잡소리 집어치우고 희영을 풀어줘. 넌 나와 끝장내고 싶은 거잖아. 모든 건 순서가 있는 법이지. 태호가 낡은 철제 계단을 밟으며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아까 서재에서 보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원초적인 광기와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형, 내가 왜 하필 이 냄새나는 폐공장으로 널 부른 줄 알아? 태호가 양팔을 벌리며 폐허를 가리켰다. 여기서 아버지가 첫 사업을 시작했지.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일궈냈어.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지. 아버지 욕 보이지 마라. 태호가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청렴결백? 형은 진짜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태호가 품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태진의 발밑으로 툭 던졌다. 열어봐. 형이 그렇게 숭배하던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의 썩어빠진 민낯을 똑똑히 보라고. 태진은 경계하며 봉투를 주워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사진들, 빛바랜 호적 등본, 그리고 누군가의 친필 편지들이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태진의 얼굴에서 급격히 핏기가 가셨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진실일 리가 없어. 글자 하나하나가 다 피맺힌 진실이야. 태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이 제국을 세우지 않았어. 남의 기술을 훔치고 동업자를 배신하고 약자들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짓은 뭔지 알아? 태호가 태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바로 형이 그 영감탱이의 유일한 핏줄이 아니란 사실이지. 태진이 들고 있던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빛바랜 유전자 검사지와 어느 가여운 여인의 절규가 담긴 편지. 우리 엄마와 결혼하기 전 아버지한테는 짜우캉즈치, 조강지처와 아들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우리 엄마 쪽 집안과 혼인하기 위해 그 불쌍한 첫 번째 부인과 어린 아들을 가차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그 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자 아버지는 돈과 인맥으로 철저하게 그 모자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렸지. 어떻게 네가 그런 사실을 아는 거지? 태진이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왜냐하면 태호의 두 눈에서 마침내 처절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버려진 아들이 바로 내 아버지니까. 벼락을 맞은 듯한 침묵이 공장을 휩쓸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잖아. 아니, 난 형의 동생이 아니야. 난 형의 조카야. 태호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아버지가 헌신짝처럼 버린 그 불쌍한 남자의 아들, 형의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파멸시킨 여자의 손자라고.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비극의 근원이 거대한 탐욕의 죗값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 친아버지는 가난과 병마, 그리고 평생을 짓누르는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 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오라고 유언하셨지.
태호가 증오로 얼룩진 눈빛으로 태진을 쏘아보았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영감탱이는 패닉에 빠졌어. 자기의 그 더러운 과거가 들통나 완벽한 기업인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주 전형적이고 역겨운 수법을 썼지. 돈으로 입양 서류를 조작해서 날 거둬들였어. 강태호라는 가짜 이름표를 달아주고 날 형의 늦둥이 동생으로 둔갑시켜 자기 시야 안에 두고 철저히 통제한 거야. 태진은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우상처럼 떠받들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을 잉태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난 형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 형이 누리는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어. 진짜 적통인 우리 아버지는 시궁창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가짜인 형은 황태자처럼 대접받으며 모든 걸 독차지했지. 아버지의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역겨운 경멸을 견디면서 내가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형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 태호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알아, 형은 티 없이 맑고 무지한 황태자였으니까. 태호가 비웃었다. 그래서 내 계획은 완벽했어. 형의 그 소중한 아들 레미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상속권에서 배제하고 형이 죽고 나면 이 회사를 내가 꿀꺽 삼켜서 먼지 하나 안 남기고 다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이었으니까. 영감탱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제국을 내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내 완벽한 복수였어. 그게 복수라고? 침묵을 깬 것은 태진이 아니라 정숙이었다. 정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의 억울함, 당신 아버지가 겪은 그 참혹한 고통 이해합니다. 저도 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짓밟아본 사람이니까요. 태호가 정숙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가정부 아줌마, 낄대 안 낄대 구분 못해? 아줌마가 내 고통을 뭘 안다고 짓거려. 알다 마다요. 정숙은 태호의 살기 띈 눈빛 앞에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권력자들의 오만함 때문에 내 딸의 청력이 망가지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든 그 지옥을 겪어봤으니까요. 가슴속에 피눈물이 고여 썩어 문드러지는 그 끔찍한 감각, 뼈가 시리도록 잘 압니다. 정숙이 태호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하지만 부사장님, 당신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부당한 고통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시우 도련님에게 똑같은 고통을 가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강명철 회장에게 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으니 M1 아이를 제물로 삼아 화풀이한 것 아닙니까?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요, 들으세요. 정숙은 이제 태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당신은 증오라는 독약을 마시면서 정작 당신의 원수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독이 당신의 영혼을 시커멓게 파먹고 괴물로 만드는 동안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원흉은 이미 편안하게 무덤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태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골마 터진 상처를 정숙이 예리하게 찔러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얻은 게 뭡니까? 복수에 성공했습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연민에 가까워져 있었다. 당신은 혼자고 도망자 신세에 조만간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합니다. 이게 당신의 아버지가 원했던 복수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며 괴물이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줌마가 내 아버지에 대해 뭘 알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정숙이 묶여있는 희영을 가리켰다. 저 여자도, 저도, 그리고 강 회장님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드는 부모들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건 당신이 이 썩어빠진 가문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란듯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죗값을 묻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걸 당신 아버지는 원하셨을 겁니다. 정숙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어붙은 호수에 던져진 뜨거운 돌처럼 태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십 년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복수심과 분노가 정숙의 담담한 팩트 폭격 앞에서 길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태호가 들고 있던 위협적인 기세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라졌다. 내 아버지는 태호의 목소리가
마침내 울음을 머금고 부서져 내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말씀하셨지. 가장 잔인한 복수는 우리를 버린 자들보다 더 잘 살아내는 거라고. 하지만 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 날 입양해서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영감탱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태호가 비틀거리며 기둥에 묶인 희영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희영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툭툭 끊어냈다. 희영은 테이프가 뜯어지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헐떡였다. 미안하다. 태호가 희영을 내려다보며 공허하게 읊조렸다. 나도 그 영감탱이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어. 내 복수를 위해 네 아들을 볼모로 잡고 이용했지. 너 역시 우리 집안의 더러운 비밀이 낳은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인데. 태진이 천천히 동생이자 조카인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야. 태호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형을 바라보았다. 나한테 용서 따위 기대하지 마, 형. 나도 형한테 용서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형도 형의 잘난 아들도 다 꼴보기 싫어. 하지만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태진에게 던졌다. 내 오피스텔 벽 금고 비밀번호야. 내 진짜 아버지 생일이지. 그 안에 우리 가문의 추악한 비리를 입증할 모든 원본 서류와 회계장부가 다 들어있어. 영감탱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짓밟고 이 회사를 세웠는지 세상에 낱낱이 다 까발려. 그게 형이 짊어져야 할 진짜 죗값이니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 내부를 번쩍번쩍 비추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철문을 박차고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총격전이 벌어지는 현장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스스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꿇어앉은 한 남자와 그를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는 태진,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정숙뿐이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 태호를 연행하려 할 때 태호가 태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 태진은 말없이 굳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시우 잘 키워라. 내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 형은 그 아이한테 원 없이 부어주면서 살아. 우리 가문의 그 지독한 저주는 형 선에서 끝내라고. 경찰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을 빠져나갔다. 텅 빈 폐공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게 끝났군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태진은 아버지의 낡은 문서들이 흩어진 바닥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이제야 진짜 속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희영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가 지은 죄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갚지 못할 겁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태진은 복잡한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강희영, 넌 내 아들을 해쳤지만 한편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어미이기도 했지. 법의 심판은 네가 온전히 받아야 할 몫이다. 하지만 네 아들의 치료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평생 지원하겠다. 희영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것은 회한과 감사가 뒤섞인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밝은 아침 햇살로 물들고 있었다. 지난밤의 그 참혹하고 비극적인 어둠을 모두 걷어내려는 듯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다. 저택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윤이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시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태진을 본 지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려가 남편의 품에 안겼다. 돌아왔군요. 무사히 돌아왔어. 다 끝났어, 여보. 태진이 아내를 꽉 끌어안았다. 태호는 경찰에 체포됐고 우리 가문을 짓누르던 그 더러운 비밀들도 전부 세상에 밝혀질 거야. 잠에서 깬 시우가 칭얼거리며 눈을 비비더니 아빠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아빠. 태진은 아이를 받아 안고 얼굴에 코를 비비며 속삭였다. 그래, 아빠 왔어.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시우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다 지켜줄게. 몇 주 후 대한민국 재계는 태진그룹발 엄청난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호의 체포와 강명철 선대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뉴스를 도배했고 강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강태진 회장의 대처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태진그룹 본사 대강당. 태진은 지윤과 시우를 곁에 두고 당당하게 단상에 섰다. 제 아버지가 세운 이 제국은 썩어빠진 거짓과 타인의 피눈물 위에 지어졌습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저는 그 과거를 되돌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태진그룹이 나아갈 미래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내의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오늘부로 태진그룹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 재단의 이름은 이순옥 재단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버리고 짓밟았던 저의 진짜 형수님이자 강태호의 친할머니이신 고아이 이순옥 여사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문이 세상에 갚아나가야 할 첫 번째 속죄입니다. 태진이 지윤과 눈을 맞춘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 재단을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을 이 자리에 모시려 합니다. 태진이 손을 내밀자 단상 뒤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정숙이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이정숙 이사장님은 의료계의 부조리와 편견 속에서 딸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뼛속 깊이 공감하고 그 어떤 억압 앞에서도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재단을 이끌 적임자는 그녀뿐입니다. 정숙은 쏟아지는 카메라 불빛 속에서 마이크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저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들도 외면하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카메라 너머에 있을 수많은 약자들을 향해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권위와 돈 앞에 주눅들어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진단은 결국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1년 후 태진 부부의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상류층의 우아하고 가식적인 연회가 아니었다. 이순옥 재단의 후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소리를 찾은 수십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인 왁자지껄하고 따뜻한 잔치였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곳곳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그 중심에는 훌쩍 자란 시우가 있었다. 이제 인공와우와 언어치료의 도움으로 제법 또렷하게 단어들을 구사할 줄 알게 된 시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최연진 원장도 한쪽에서 샴페인을 들고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시우의 발달 속도가 놀랍습니다. 사모님, 최 원장이 지윤에게 말했다. 이맘때 아이들이 따라잡는 속도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다 원장님과 정숙 이사장님 덕분이죠. 지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서 정숙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짙은 그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새로운 사명 속에서 찾아낸 눈부신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명을 받고 복역 중인 강희영도 모범수로 지내며 태진의 약속대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진 아들 민준이가 면회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진이 다가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호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 지윤이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태호 도련님은 좀 어떤가요? 태진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태호가 감옥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 길어야 6개월이라더군. 어머나. 지윤이 안타까움에 입을 가렸다. 그래서 태호 도련님이 그날 밤 모든 걸 걸고 그런 무리한 계획을 강행했던 거군요. 자기가 죽기 전에 복수를 끝마치려고.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주 평온해 보인다고 하더군. 평생 자기를 갉아먹던 복수심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2다리 뻗고 잠을 잔대. 조만간 시우를 데리고 면회를 한번 가볼 생각이야. 용서하신 거군요. 용서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뜨려가는 담장 같은 거지.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그때 저택의 정원 입구 쪽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파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태진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고 황급히 다가갔다. 이순옥 여사의 유일한 혈육이자 태호의 친할머니의 여동생인 이순희 할머니였다. 할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태진이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했다. 순이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태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는 평생 가슴에 피멍이 든 채 한많은 생을 살다 갔소. 노파에 갈라진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우리 언니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명철의 아들이 우리 언니의 이름을 따서 이 아픈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니 언니도 하늘에서 이제야 편히 눈을 감았을 거요. 제가 평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할 죄송함입니다, 할머님. 태진이 그녀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할머님, 인사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는 순이 할머니를 이끌고 시우가 놀고 있는 쪽으로 갔다. 태진을 발견한 시우가 다다다 달려와 아빠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시우야, 여기 이 왕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시우는 동그란 눈으로 낯선 백발의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안녕 하세요.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고운 아가, 예쁘게도 생겼구나. 그때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이 멈추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나무들을 기분 좋게 흔들었다. 나무십들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사람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시우가 갑자기 눈을 지그시 감고 양팔을 벌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시우야, 왜 그래? 지훈이 놀라 다가왔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뜨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엄마, 들려요. 시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가 들리니? 우리 아들. 태진이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시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바람, 나무십,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숨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완벽한 교향곡을 듣고 있는 듯했다. 다 들려요. 아이가 외쳤다. 세상의 모든 예쁜 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너무 예뻐요. 지우는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시우를 품에 꽉 껴안았다. 태진도 아내와 아들을 넓은 품으로 함께 감싸 안았다. 그들 뒤편에서 지켜보던 정숙과 순이 할머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따뜻한 광경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청력을 되찾은 기적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핍박받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무지하고 오만한 벽을 허물어뜨린 기적이었다. 깊은 원한과 핏빛 복수로 얼룩졌던 가문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꺼이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였다. 바람에 실려온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정원을 맑게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침묵을 뚫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진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